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1302만 주가 팔려나가면서 시장이 11.5% 추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기에 급급했고 평생 쌓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죠. 이 날은 나중에 검은 목요일로 불리게 되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 주식시장은 6.2배나 폭등했고 사람들은 끝없는 파티와 재즈를 즐기며 영원한 번영을 꿈꿨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시대였죠. 문제는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과 투기 열풍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끔찍한 경제 붕괴를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왜 대공황은 10년 넘게 계속되었을까요? 현대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이 어떻게 촉발되었고 어떤 경로를 거쳐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 종료되었고 승전국 미국의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여성들이 처음으로 일터에 진출했고 이제 남성들이 귀환하면서 경제는 전후 호황기를 맞이했죠. 이런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변동이 어우러지면서 황금의 20년대라 불리는 시기가 열린 것입니다. 당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는 헨리 포드가 이동수단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선보인 이동식 조립 라인은 자동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1910년 780달러였던 포드 모델 T의 가격이 1924년에는 295달러까지 떨어졌고 1927년까지 1530만 번째 모델 T가 공장 라인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최초의 저렴한 자동차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수많은 기업들이 라디오, 세탁기, 진공청소기 같은 새로운 발명품들도 이 조립 라인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제품의 대량 생산과 라디오를 통한 광고가 만나면서 본격적인 소비사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최신 제품을 원했고 은행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죠. 아직 돈이 없어도 신용만 있으면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대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고 재즈 음악을 들으며 사회적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1920년 금주법이 시행되었지만 새로운 세대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죠. 파티는 더 화려해졌고 도덕적 기준은 더 느슨해졌으며 월스트리트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 증권시장은 전후 경제붐, 쉬운 대출, 새로운 소비재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무려 6.2배나 성장했습니다. 일반 대중이 주식시장에서 올리는 놀라운 수익률에 대해 알게 되면서 모두가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무작정 모든 저축을 주식에 쏟아부었고 일부는 심지어 빚을 내서까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가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주가의 10에서 42%만 내고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 큰 수익을 내고 팔리면 대출을 갚으면 되는 구조였죠. 1929년까지 미국 소비자 부채의 42%가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192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제품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새로운 소비재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죠. 세계 교역은 정체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낙관적이었습니다. 1929년 미국은 허버트 후버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는 유명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은 어떤 국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빈곤에 대한 최종 승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식시장의 급등은 건강하고 호황인 경제의 증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이미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1920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죠. 주식시장은 대규모 청산을 겪었고 1320만 주가 매도되면서 전체 시장이 11.5%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검은 화요일이 있었는데 시장이 12.8% 더 추락하고 1680만 주가 팔려나가는 기록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2주 만에 주식은 가치의 약 35%를 잃었습니다.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수많은 사람이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대공황이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를 촉발했지만 대공황의 진짜 원인은 은행들이 너무 많은 부실 대출을 늘리고 무리한 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미국 은행은 소규모 독립은행이었고 주식시장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막대한 자산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이들 은행은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에는 예금보험이 없었기에 지역은행이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퍼지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고 건전한 은행에서도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했던 은행들까지 뱅크런을 겪게 되었고 은행들은 모든 고객에게 동시에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뉴욕의 미국 은행에서는 거짓 소문 하나 때문에 25,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하루 만에 310만 달러가 인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포가 전국에 퍼졌고 미국 은행은 결국 문을 닫고 주정부의 은행 자산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한 은행은 결국 영구히 폐업했습니다. 이는 대공황으로 인해 손실된 총 5억 6,500만 달러 예금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은행의 33%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32%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지출 의욕이 감소하고 투자가 억제되며 빚을 진 사람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임금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러한 통화 공급 감소와 은행 파산을 아무런 개입 없이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대공황을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전혀 몰랐고 결국 대공황의 책임을 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초기 주식시장 폭락 이후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여론이 커졌습니다. 1930년 후보는 미국 농부와 산업을 외국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으로의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약 21% 인상한 것이죠. 그러자 26개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하고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은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8%나 감소했습니다. 대공황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현대 세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1929년 최고치에서 89%나 하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대량으로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920만 개의 저축계좌가 사라졌고 9,200개가 넘는 미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인 25.6%에 달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미국 중부에서 발생한 극심한 먼지 폭풍이었습니다. 가뭄과 강풍이 발생하면서 더스트볼로 알려진 지역의 많은 농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로 인한 생태 재앙이었습니다. 미국 농업이 둔화되고 미국인의 32%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숙자와 식량을 구하려는 줄이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없는 1480만 명에 달했고 판잣집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불명예를 아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버빌이라고 불렀습니다. 2년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는 국가를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 그는 최저임금, 초과 근무수당, 실업보험, 사회보장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 예금에 대한 연방 예금보험을 만들어 뱅크런을 예방했고 상장 기업에 대한 보다 나은 보고와 감사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를 추가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은행업계를 안정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대공황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아직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극단주의 정부가 등장했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대공황은 사실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야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졌고 미국은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공황 이야기를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부실 대출, 연방준비제도의 무대응, 보호무역주의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욕심과 비이성적인 낙관주의가 이 모든 재앙을 불러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대공황에서 얻은 교훈 중 많은 부분이 현대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의 필요성,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험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죠. 과거로부터 배우면 우리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미래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유사점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너무 높을 수 없다고 믿게 된 것은 욕심 때문이었고 많은 은행이 부실 대출을 받게 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품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은 항상 고통스러운 폭락이라는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공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